조금 뜬금맞지만 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달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파르베제의 달걀로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달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는 러시아 노마로프 왕조의 알렉산드르 3세가 1885년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맞아 황후 다우마를 위해 제작한 부활절 달걀인데요. 다우마 왕후는 러시아 사람이 아닌 덴마크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20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향 덴마크를 그리워했다고 하죠. 이에 황후를 위로할 마음으로 알렉산드르 3세는 아내가 부활절 달걀을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고 피터 파베르제를 불러 달걀 모양 보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소문난 인꼬 부부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다우마 황후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3세의 정혼자가 아닌 그의 형인 니콜라이의 약혼녀였죠.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로마노프 왕조의 인꼬 부부였고 러시아 마지막 황녀 아나스타샤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도 유명한 알렉산드로 3세와 다우마 황후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헤라클레스 왕자. 1845년 2월 26일 알렉산드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르 2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당시 로마노프 왕조는 왕위를 이을 정씨 후계자인 첫째 니콜라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위 계승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콜라이 황태자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아주 좋았고 심지어 격조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있어 아버지 알렉산드르 2세는 그를 러시아의 희망이라고 불렀으며 어머니 헤세네 마리 역시 자녀들 중에서 본인을 가장 많이 닮은 니콜라이를 많이 아꼈다고 하네요. 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알렉산드르 자신조차도 본인이 황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렉산드르는 권력 싸움이 난무하는 정치를 크게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똑똑한 형이 있어 자신은 왕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군대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헤라클레스 왕자라는 별명답게 193cm에 달하는 엄청난 키에 어릴 때부터 남보다 뛰어난 힘을 자랑했는데 손가락으로 동전을 구부리고 말굽을 부러뜨릴 정도였죠. 진짜 이 정도면 로마노프 가문의 헤라클레스라고 충분히 불릴만 하네요. 거기에 왕족답지 않게 소박하고 근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1865년 알렉산드르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던 니콜라이 황태자는 남유럽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통과 목 통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당시 니콜라이를 진찰했던 의사는 황태자의 병이 류머티즘이라고 잘못 진단했고 니콜라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행을 계속했죠. 그러나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니콜라이 황태자는 뇌 척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차기 황제로 부족함이 없었던 그였기에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황태자 자리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었던 것일까요? 원래 군인의 길을 가고자 했던 알렉산드르는 졸지에 원치 않던 다음 황태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다른 황족들의 반대도 많았고 본인 자신도 황제의 자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자 자리는 다른 이에게 갈 줄 알았죠. 하지만 아버지 알렉산드로 2세는 예전부터 둘째 아들인 알렉산드르 3세가 성품이 곱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태자 자리에 자신의 둘째 아들을 강행시킵니다. 그리고 형의 약혼이었던 덴마크 공주 다우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또 무슨 족보 꼬이는 소리일까요? 두 왕자를 사로잡은 덴마크 공주. 족보 꼬이는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덴마크의 공주 다우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우마는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9세와 부인 헤센카셀의 루이제의 6남매 중 넷째이자 차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우마가 어렸던 시절에는 그녀의 아버지는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고 검소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우마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서 외모로 원탑을 찍을 정도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유명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약혼자였던 니콜라이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그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초상화보다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녀를 대변합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지적이고 생기가 넘칩니다. 라며 다우마에 대해 극찬한 일은 유명하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까지 극찬했는지 실제 그녀의 얼굴이 많이 궁금해지네요.
이런 다우마를 이탈리아,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왕실에서 1등 신부감으로 점찍게 됩니다. 그중 로마노프 제국의 황태자인 니콜라이와 혼담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던 상황이었는데, 니콜라이 또한 외모 돼지, 머리 돼지, 집안 돼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 당시 완벽한 신랑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략혼으로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만남과 동시에 서로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신은 행복한 사람을 질투하는 것일까요? 니콜라이가 여행 중 뇌척 수막염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이들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우마와 로마노프 제국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우마의 신랑감이 니콜라이에서 알렉산드르 3세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또 이 뭐 같은 상황은 무슨 일이죠? 동생아, 다우마를 부탁해. 지금 시대에 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왕족의 결혼은 사랑 이전에 정략 결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우마의 짝이 누가 되는지 왕실 어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죽기 전 니콜라이는 동생 알렉산드르에게 내가 지키지 못한 이 나라와 사랑하는 나의 약혼녀 다우마를 잘 부탁한다 는 유언을 남기게 되면서 알렉산드르 3세는 형과의 의리를 생각하여 형수가 될 뻔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죠. 과연 이들은 행복했을까요? 형의 부탁이었고 왕실 간의 정략 결혼이었지만 다행히도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인고 부부였고, 또 알렉산드르 3세는 다른 로마노프 황제들과는 다르게 최초로 두 번째 부인을 들이지 않고 다우마와 사이에서 많은 자식을 낳으며 끈끈한 금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가 행복하게 보여서 정말로 다행인 것 같네요. 스물탱이! 형수가 될 뻔한 사람과 결혼했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나누며 힘든 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알렉산드르 3세는 우락부락한 남자다운 얼굴과 190cm가 넘는 거대한 몸짓으로 로마노프 왕가의 헤라클레스로 불렸지만 외모와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열적이고 가슴 따뜻한 남자였죠. 이렇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한 알렉산드르 3세 덕분에 다우마는 로마노프 왕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3세와 다우마 황후처럼 불행에 좌절하지 않고 서로 다독이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간다면 그 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저희 스굴탱이 채널에서도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 에드워드 8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에드워드 8세는 사랑을 핑계로 조국을 버리고 도망쳐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세계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물론 왕위까지 지켜내며 격변의 시기에 조국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보츠나와의 초대 대통령 세레체 카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종차별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고 영국과 남아공의 압박 속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영화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제작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오늘은 조국의 독립에 앞장서서 보츠나와를 아프리카의 중심 나라로 만들 만큼 자신의 인생을 바쳐 나라 발전에 기여한 세르체 카마의 러브스토리와 인생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아프리카 왕자 세르체 카마. 1921년 세르체 카마는 현 보츠나와의 지역의 한 부족인 바망와토족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보츠나와는 베추 아날란드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보령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외교권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여러 부족장이 부족을 다스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린 세르체 카마에게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가 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 뒤를 이어 부족장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삼촌인 체케디 카마에 섭정을 맡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등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세레체카마가 26살이 되던 1947년 한 성교의 댄스 파티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루스 윌리엄스라는 영국 출신의 백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보험회사의 직원이었고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 평범한 영국 백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요. 서로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1년 동안의 교제 끝에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흑인과 백인이라는 인종의 다름과 왕족과 평민이라는 신분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행복한 결말이었을까요? 흑인과 백인의 금지된 사랑. 당시 영국에서는 아무리 왕자라고 하더라도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평민 녀석이 왕족과 결혼하는 일반적인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영국은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핫 이슈였죠. 그리고 양쪽 가족들의 반대 또한 엄청 심했는데 특히 군인 출신이었던 루스 윌리엄스의 아버지는 흑인 남성과의 결혼을 강하게 거부했고 세레체카마의 삼촌과 부족의 원로들 또한 부족장은 같은 부족인 바망와토의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그녀와의 결혼을 크게 반대했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양쪽 가족들의 부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온 세레체카마는 당시 부족의 섭정을 맡고 있던 삼촌 체케디에게 결혼 무효 선언을 하라고 요구까지 받을 정도로 부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로맨티스트 세레체카마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회의에 참석하여 원로들에게 나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이 땅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도 사랑합니다. 라며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고 부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자신과 아내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게 되죠. 그 결과 세레체카마는 부족장 회의에서 부족장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의 부인 루스 윌리엄스도 배추 아날란드의 왕비로 당당히 인정받게 됩니다. 부족원들의 동의를 얻어낸 이 두 사람은 동화 속 왕자 공주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대답은 NO.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각각의 가족들에게 결혼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의 결혼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다시 터지게 되는데요. 배추 아날랜드의 옆나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반발하면서 이들의 결혼은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되게 됩니다. 갑자기 남의 나라가 웬 참견일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 남아프리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남아공은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 정책은 국민을 반투와 유색 및 백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흑인 및 토착민에 대한 직업 제한, 도시 외곽 지역의 토지 소유 금지, 백인과의 결혼 금지, 백인과 흑인이 같은 버스를 타지 못하도록 승차 분리, 흑인의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등 백인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옆나라에서 흑인 부족의 부족장이 백인 여성과 결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남아공의 백인 우월주의자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남아공은 이들의 결혼을 핑계삼아 배추 아날랜드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추 아날랜드는 영국의 보호령이었지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아공이 이들의 결혼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고 배추 아날랜드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에 이들의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대신해서 압력을 넣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연 콧대 높기로 유명한 영국이 영국 보호령에 불과한 남아공의 의견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영국은 윈스터 처칠의 보수당 내각이 물러나고 애틀리 총리의 노동당 내각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본래 노동당 정권은 보수당에 비해 인종정책과 식민지 정책에 관대했지만 애틀리의 노동당 정권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심각한 전쟁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아공의 금과 다이아몬드가 필요했죠. 이러한 여러 이익관계에 맞물려 노동당 정권은 세레체카마의 부족장 지위를 박탈하고 이들을 배추 아날란드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1951년 세레체카마와 루스 윌리엄스 부부는 반강제적으로 영국으로 망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조국에서 추방되어야만 했던 세레체카마는 아마 이때 조국의 독립을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시작 보츠나와
남아공 백인 우월주의자의 편에 서서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세레체 카마를 압박했던 애틀리 노동당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히틀러의 유대인 차별 정책과 비교하며 많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수많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들 부부에게 개인적 목적에 한해서 배추 아날랜드의 입국을 허락하게 되고 1956년 이들은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세르체 카마는 결혼과 추방 과정에서 조국의 나약함을 느끼게 되었고 배추 아날랜드의 독립을 꿈꾸고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거침이 없었는데요. 1961년 민주당 창당, 1965년 총선에서 압승, 그리고 비록 영국의 보호령이지만 배추 아날랜드의 1인자인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헌법을 제정하여 배추 아날랜드에서 보츠나와로 국명을 바꾸고 영국으로부터 당당히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보츠나와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가난했던 조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0년 그가 췌장암으로 운명을 다하기 전까지 보츠나와의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죠. 그 결과 보츠나와는 내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몇 안 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스물탱이! 전쟁과 냉전을 거치며 억압과 차별이 당연시되던 격변의 시대에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했던 세레체 카마와 루스 윌리엄스,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과는 달리 그는 보츠나와의 발전만을 생각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남편을 따라 루스 윌리엄스도 아프리카 최초의 백인 영부인으로서 평생 에이즈 퇴치와 인종차별 철폐 등 인권운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다 2002년 남편의 옆에 함께 잠들게 되고,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세르체 카마가 주변의 압박에 의해 백인인 루스 윌리엄스와의 만남을 꿈꾸지 않았다면 현재 보츠나와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부의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이 하늘에서도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왕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 대표적인 예죠. 사실 우리나라의 왕실을 보더라도 관습적으로 후궁을 드리는 왕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성군으로 여기며 존경하는 세종대왕 또한 1명의 정비와 9명의 후궁이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 왕이 후궁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왕족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는데요. 여기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의 정략 결혼이 아닌 운명적으로 사랑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태국 전 국왕 푸미폰 아둔야데. 2차 세계대전 종전 다음 해인 194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재위하였고 생존 당시를 기준으로 세계의 군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왕이었죠. 게다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군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촉즉발의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아 태국 국민으로부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있는 부처라 불리우며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푸미폰 아둔야데 국왕. 지금부터 그의 한 길만 보는 우직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물탱이! 끔찍한 교통사고.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신령이었던 라마 8세가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1946년 6월 9일 태국의 라마 9세로 즉위하게 된 푸미폰 아둔야데. 당시 유학 중이었던 푸미폰 국왕은 학업을 마저 마치기 위해 섭정을 임명한 후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하게 되죠. 이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운명의 상대인 문나차왕 시리킷 끼띠아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 그녀는 16살이었죠. 시리킷 또한 주 프랑스 태국 대사의 딸이면서 라마 5세의 증손녀인 왕족 출신으로 프랑스 주재 태국 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와 그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신의 장난이었을까요? 1948년 10월 4일 푸미폰 국왕은 제네발 로잔 도로를 운전하다가 로잔 시외 10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척추를 다치고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큰 교통사고였죠. 고국을 떠난 낯선 타지에서 큰 사고를 당한 그를 위해 시리킷은 밤낮으로 간호하고 푸미폰 국왕이 무사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였는데요.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시리킷이 거의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푸미폰 곁에서 더 머물 수 있도록 스위스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푸미폰도 그녀와 떨어져 있는 것을 걱정해 주변의 학교를 주선해 주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그리고 푸미폰 국왕이 왕위에 오르기 일주일 전 1950년 4월 28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푸미폰 국왕이 국민들 앞에서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했고 그는 2016년 서거할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의 금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 명의 왕자, 세 명의 공주를 낳게 됩니다. 태국의 원조 스윗남,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한 푸미폰 국왕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네요. 좋은 국왕이 되겠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푸미폰 국왕은 그의 업적과는 다르게 1순위 왕위 계승자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2살 위의 형이었던 라마 8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었죠. 그러던 중 1945년에 라마 8세가 즉위하게 되고 1946년 의문의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형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푸미폰 국왕은 형에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 유학 생활에서의 공부를 마치지 못했고 좋은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아버지에게 섭정을 맡기고 좋은 왕이 될 것을 국민과 약속하고 스위스로 돌아가 더 좋은 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후 1950년에 태국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어려운 곳의 국민부터 만나가며 그들이 처한 상황과 삶을 이해하려 했고 그들의 좋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그리고 19번의 쿠데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태국 국민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1988년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 사이사이 상을 받게 되죠. 많은 존경을 받은 국왕 부부. 현재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전처럼 왕에게 절대적인 정치적 권한은 없지만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왕조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미폰 국왕은 상징적인 왕권을 넘어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히 제2기간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시민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군부에 쫓기는 시민들을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을 보호했죠.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남편의 선행에 아내인 시리키 왕비도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으로 쫓겨 들어온 시민들을 음식과 약을 내어가며 다친 시민들을 치료하고 보살폈죠. 또 존경할 만한 일화가 있는데요. 1970년대 이 두 부부는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시골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찍어왔습니다. 직접 태국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민정을 살피며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시골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였죠. 1970년대 당시 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던 만큼 나라를 개발하는 데 있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푸미폰 국왕은 왕실 재산의 많은 부분을 시골 지방의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태국 왕실. 엄청난 왕실 재산을 지금의 국왕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과는 달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왕실 재산을 사용했던 푸미폰 국왕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 태국에서는 푸미폰 국왕 부부의 인기가 매우 높아서 거의 신적인 인물로 존경받았으며 태국 곳곳에서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가 수없이 많이 걸려 있었던 점이 이해가 갑니다. 스물탱이! 높은 도덕성으로 태국 국민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던 푸미폰 국왕. 푸미폰 국왕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89세, 제260년이 되던 해였는데요. 국왕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태국 국민들은 1년 동안이나 검은 옷을 입고 거리 곳곳에 그의 사진을 걸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애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2016년 태국 축구리그의 우승팀을 추첨으로 뽑을 정도로 그 당시 추모 분위기는 엄청났다고 하죠. 평생 국민과 한 여자만을 진심으로 우직하게 사랑했던 푸미폰 국왕. 언제나 태국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일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키히토 일랑이 생전 퇴위를 하면서 새로운 일본의 군주가 된 나루히토 일랑.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고령인 나이에 즉위했으며 현재 전 세계 군주들 중 유일하게 황제라 불리는 인물인데요. 오늘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문화가 태어나게 하고 키운다 라는 뜻의 레이와 시대를 연 일본 126번째 왕 나루히토 일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굴탱이! 나루히토 일랑은 1960년 2월 아키히토 전 일랑과 미치코 왕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범죄의 수녀 역할을 한 히로히토 전 일랑이며 형제로는 남동생인 후미히토 왕자와 여동생인 사야코 공주가 있습니다. 일본 왕실 최초의 평민 출신이었던 어머니 미치코 왕비는 왕조공 궁성 내 산전에서 낳는다는 전통 관례를 깨뜨리고 나루히토 일랑을 국내청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이로 인해 나루히토 일랑은 일본 역사상 병원에서 태어난 최초의 왕족이 되었습니다. 나루히토 일랑은 역대 왕족들이 부모와 떨어져 국내청 신하들에 의해 길러진 것과는 달리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아키히토 전 일랑 부부의 뜻에 따라 부모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를 양육하기 위해 어머니 미치코 왕비가 직접 육아 지침을 만들었는데 나루히토 일랑의 이름을 따 나루짱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일본 부모들이 공감을 샀으며 이후 후미히토의 두 딸인 마코 카코 공주를 양육할 때에도 쓰였을 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나루히토 일랑은 일본 왕족 중에서는 처음 유치원에도 다녔으며 30살까지 아키히토 전 일랑 부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왕족 등 상류층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한 가쿠슈인 대학교 부속 유치원 및 부설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쿠슈인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며 일본 중세의 해상교통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1983년부터 2년간 영국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머튼 칼리지에서 템스강의 수은사에 대해 연구했으며 귀국 후에는 가쿠슈인 대학원에서 인문과학 박사 정기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영국 유학 시절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빨래나 다림질을 스스로 했고 휴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펍에서 맥주를 마시고 산책 및 쇼핑을 하는 등 일본에서의 생활과 달리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랑은 로맨티스트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1986년 일본을 방문한 스페인 공주 환영식에서 마사코 왕비를 처음 만난 후 호감을 가졌으며 이후 청혼했으나 외교관으로 활약하고 싶었던 마사코는 청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루히토 일랑은 수년에 걸쳐 부의한 결과 결국 1993년 마사코 왕비와의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그는 마사코 왕비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 지켜주겠다며 청혼했다고 합니다. 1993년 6월 9일 당시 두 사람의 결혼식은 국내외에서 크게 화제가 되며 보도되기도 했는데 일본에서는 두 사람의 로맨스가 헤이세이의 로맨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나루히토 일랑을 로맨티스트로 만든 마사코 왕비는 1963년생으로 외교관이자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와다 히사시의 장녀입니다. 외교관인 부친을 따라 어린 시절을 모스크바, 뉴욕에서 보낸 후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해 일본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교 개공교수로 가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도쿄 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해 중퇴한 후 1987년 외무성에 들어가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나루히토 일랑과의 결혼으로 1993년 퇴직했죠.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8년 만인 2001년 어렵사리 외동딸 아이코를 얻었는데 그전에는 한 차례 유산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사코는 외교관 출신으로 일본 왕실 외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왕세자비가 되었지만 2004년에는 적응장애 판정을 받고 요양생활에 들어가 15년 넘게 공식 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사코 왕비가 우울증의 일종인 적응장애 판정을 받은 것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일본 왕실 생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교관 출신으로 활달한 성격이 왕실 생활에 맞지 않은 데다 왕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